프로미스 한번 개념을 또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미스가 이제 나중에 지금까지 호출 스택이나 스코프 체인 이런 거 할 때는 동기 코드들만 말했거든요. 동기 코드. 근데 프로미스, 그 다음에 뭐 set timeout, 타이머나 프로미스, 그 다음에 async await, 그리고 뭐 콜백, 비동기 콜백 이런 것들은 다 비동기. 이제 비동기가 들어오면서 코드 분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비동기가 들어오면서 코드 분석이 매우 어려워지는데 그 비동기 콜백이나 이런 거는 좀 아실 것 같고 타이머도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미스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미스가 뭔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는 실행됐는데 결과값을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냥 프로미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미스는 실행됐는데 결과값을 나중에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미스는 뭔가 실행이 됐는데 그 결과값을 나중에 쓸 수가 있다. 나중에 쓸 수 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가 핵심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 나중에 쓸 수 있다. 그게 엄청난 장점이냐면 set timeout 한번 해볼까요? set timeout. 나중에 쓸 수 있다. 이 개념. 그래서 여기서 콘솔 로그, 이건 뭐죠? 얘가 이제 비동기 콜백이에요. 비동기 콜백. 타이머죠. 1초 뒤에 얘를 실행하는 타이머. 이 함수를 호출하는 타이머. 비동기 콜백. 제가 왜 비동기 콜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콜백을 무조건 비동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 중에. 콜백은 비동기가 아닙니다. 콜백은 비동기가 아니에요. 비동기 콜백이 비동기지 콜백은 비동기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1초 뒤에 이렇게 A 이렇게 호출되죠. 제가 비동기 콜백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비동기 콜백이 아닌 예제.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함수를 제가 만들었다 쳐볼게요. 이렇게 콜백 함수처럼 넘겨요. 요 콜백 함수죠. 콜백 함수. 콜백 함수 넘겨서 이렇게 값을 얻어냈는데 이 콜백은 이 코드에서는 비동기 코드가 하나도 쓰인 게 없습니다. 하나도 쓰인 게 없고 얘는 그냥 동기 콜백인 거예요. 동기 콜백. 어쨌든 콜백이라고 무조건 동기가 아니라는 거. 비동기 콜백이 비동기입니다. 특히 비동기 콜백 중에 대표적인 게 set timeout이 있는 거죠. set timeout. 아까 보여드렸던 콘솔 로그 A. 그럼 이게 왜 프로미스 설명할 때 이거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얘는 뭐죠? 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 강제예요. 강제. 코드를 잘 쪼개보시면 이 부분은 어떤 게 실행된 다음에 바로 실행이 되죠. 어떤 그 조건이 걸려있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 이 함수가 바로 실행돼 버리잖아요. 1초가 조건이고 그 1초 뒤라는 게 달성돼 버리면 얘가 바로 실행돼 버리죠. 바로 실행. 근데 프로미스의 장점은 뭐냐? 프로미스는 이렇게 만들어요. new promise. 그 다음에 resolve, reject.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요게 기본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미스는 set timeout. 얘는 변수에다가 promise.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프로미스 아까 제가 뭐랬죠? 실행은 됐는데 결과값을 나중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신나게 뭐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짓 열심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코드 뭐 이렇게 작성하면서 쭉 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한 10분 뒤에 생각났어요. 아까 set timeout에서 결과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 이제 써볼까? promise.then 이렇게. 요게 진짜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은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드가 분리가 됐죠. set timeout은 어땠죠? set timeout은 이게 강제여가지고 이 부분을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콜백 해가지고 요런 거를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얽혀 있어요. 그쵸? set timeout 끝나면 이 콜백이 무조건 호출될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바로 받고 싶지 않아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프로미스라는 걸 사용하면 그냥 이 프로미스라는 변수에다가 실행 결과를 그냥 계속 담아 놓고 있다가 뭐 아까 뉴 프로미스 이렇게 점점점해서 했겠죠. 뭐 여기다가 신나게 딴짓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프로미스 된 진짜 필요할 때 그 결과 값을 꺼내고 싶을 때 꺼내서 결과값 여기에 들어있어요. 맞춤법상 결과값입니다. 이거 참고로 하나 알아가세요. 결과값이 아니라 맞춤법상 결과값이라는 거. 이렇게 중간에 딴짓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프로미스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드도 원래 다 콜백 기반이었다가 최근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프로미스 기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돼요. 개발자들한테 엄청난 장점이 되고 콜백 헬 같은 것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미스는 사실 뭐 그렇게 막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용 이유, 뭐 코드가 깔끔하다 이런 건 좀 부가적인 이유고 결과를 나중에 내가 원할 때 쓸 수가 있다. 근데 아마 이거를 많이 못 느끼셨을 게 항상 프로미스 뭔가 만들자마자 뭐 프로미스 만들자마자 바로 된 붙여서 써셔가지고 이 프로미스의 가장 장점이 나중에 결과값을 쓸 수 있다. 그건지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프로미스 만들자마자 바로 항상 된 붙이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러 난 경우에는 항상 캐치 이렇게 바로 붙이고 요런 게 그 습관이 되셔서 아마 프로미스가 뭐 그냥 뭐 콜백의 뭐 진화 버전인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이것도 다 쪼갤 수가 있어요. const p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뭐 쪼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 캐치 부분은 사실 떼면 안 되긴 합니다. 캐치 부분은 이렇게 떼어내면 요즘은 에러로 쳐가지고 요거는 안 되긴 한데 요것만 다시 붙여놓을게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미스에 대한 개념은 요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뭐 프로미스 올, 프로미스 레이스, 프로미스 올 세틀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여러 개의 프로미스를 관리하는 그냥 유틸리티 그런 거지 사실 핵심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동기 그거 하면서 프로미스를 async await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미스를 요즘 다 async await로 바꾸잖아요. async await. 근데 그렇다고 async await면 아예 프로미스 뭐 promise.then catch 뭐 finally 이런 거 안 써도 되냐? 아니죠. 그래서 async await로 바꾸면 이거를 전부 다 async await로 그냥 무지성 교체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async await 자체도 프로미스이기 때문에 이거 promise then catch finally를 같이 써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전부 다 async await로 교체를 해버리시는데 그것도 한번 안 되는 케이스들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ync await을 쓰더라도 promise를 꼭 써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딴짓, 요거 딴짓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전 예시. 서버에 요청 보낼 때 엑시오스 같은 그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일단 쫙 다 받아와요. 서버로부터 데이터 받아오죠. 보통 get으로 get으로 데이터 이렇게 쭉 받아오고 그러면 사실상 얘가 딴짓이 되는 거예요. 이 P1에 대한 딴짓이죠. 딴짓. 원래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데이터 1 해서 바로 이렇게 써버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떼버려요. then을 떼버려. then 떼버리고 이렇게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대 결과는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언제든. 얼마나 좋아요. 결과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로 쓰지 않고 다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promise all로 P1, P2, P3, P4 나중에 결과 이렇게 한 방에 받아버리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프로미스의 엄청난 장점인 거죠. P1 결과 받아서 바로 안 쓰고 P2 받아서 바로 안 쓰고 그냥 실행만 시켜놓고 나중에
얘네들이 딴짓인 거예요. 딴짓.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방에 다 받아버리기. 이거 콜백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콜백이었으면 그 콜백 지옥 당연히 펼쳐졌겠죠. 서버 주소 1 해서 콜백의 최단점 값을 무조건 그때 바로 받아야 된다. 데이터 1. 그 다음에 엑시오스캣 서버 주소 2.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콜백헬이 그건데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처럼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콜백헬이 왜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보기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당연히 보기 안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은 정답이에요. 이렇게 되죠. 콜백헬.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해보면 그냥 보기 안 좋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결과값을 바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결과값을 바로 받아야 된다. 결과값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코드가 지저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미스 쓰면 결과값을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실컷 요청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코드 효율이나 코드 뭐 깔끔함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결과값을 바로 받아야 되냐, 결과값을 바로 안 받아도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죠. 결과값을 바로 받아야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과값을 나중에 한 방에 모아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캐치로 가버립니다. 캐치. 그래서 프로미스 올이 단점이 있어요. 프로미스 올의 단점은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캐치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 이거 P1 쓰고 나서 나머지 딴짓하는 것들. 딴짓하는 것들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바로 그 결과값 바로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중간에 딴짓을 해서 나중에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라도 실패하면 성공한 나머지 5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P4가 실패했다. 그러면 P1, P2, P3, P5, P6는 성공했는데 P4가 실패했다. 그러면 6개 중에 5개나 성공했는데 하나 때문에 에러로 가버리고 성공한 결과값들은 다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프로미스 올 쓰지 말자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그 만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런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 세틀드가 나왔어요. 올 세틀드. 올 세틀드는 뭐냐면 얘네들 있죠. 이렇게 6개 중에 뭐 P4만 실패했다 하잖아요. 그럼 이 리절츠에다가 다 표시를 해줘요. P1 성공, P2 성공, P3 성공, P5 성공, P6 성공해서 결과값 받을 수 있게 해주고 P4는 실패, 그리고 실패한 에러 다 대내서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진짜 난감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포스트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 경험담. 이게 뭐 게시글 작성이라고 쳐봐요. 아니다, 뭐 송금? 송금이라고 해봐요. 송금. 좀 더 그 극단적인 예시로 제가 6명한테 송금을 해요. 6명한테 송금을 하는데 얘만 실패한 거예요. 실패. 나머지 5명한테는 돈 제대로 보냈는데 4번한테만 송금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거 캐치로 가버리겠죠. 그럼 이제 답 없어요. 캐치로 가면 답 없는 게 이게 캐치에서 뭐가 실패했는지 몇 번째가 실패했는지 안 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전부 다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내봐야 된다. 쓸데없이 성공한 사람 것까지 다 취소해서 다시 시도해야 돼요. 얘네들을. 그게 이제 올이었어요. 멍청한 애죠. 올. 근데 올 세틀드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여기 이렇게 하면 이 리절츠에다가 정확하게 이게 다 기록이 돼요. 송금 이렇게 4번만 실패했다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링, 실패한 것만 필터링해서 다시 시도. 엄청 깔끔해졌습니다. 올 세틀드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취소했다가 다시 시도하는 그런 짓 안 해도 되고 실패한 애들만 여기서 필터링을 해서 걔만 다시 시도하면 되게. 그래서 저는 올 아예 안 쓰겠죠. 제 사전에 올은 없어요. 무조건 전부 다 올 세틀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알면 여러분들은 배워야 될 거와 그냥 무시해도 될 거, 그런 거 다 걸러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히스토리를 알면 여러분들 올 쓰시겠어요? 올 절대 안 쓰겠죠. 다 올 세틀드 쓰겠죠. 그래서 올 세틀드만 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예, if문을 쓰든 뭐 필터를 쓰든 이 리절츠가 배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실패한 것만 필터링해서 다시 시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API 같은 거 만들 때도. 올세틀드의 캐치가 제가 걸린 기억이 있나? 네. 올세틀드의 캐치. 근데 여기서 그 프로미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 캐치 있잖아요. 캐치. 이 부분을 또 그 문법 잘 모르시면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캐치가 얘에 대한 캐치가 아닙니다. 네. 이 캐치 있잖아요. 이 캐치가 얘에 대한 캐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 이 캐치가 얘에 대한 캐치라고 생각하셨죠, 다들. 거의 한 90% 이상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 캐치는 얘에 대한 캐치입니다. 얘에 대한 캐치. 네. 이 전체에 대한 캐치예요. 전체에 대한. 그래서 이 then에서 에러 나는 것도 요 캐치로 가요. 네. 이거 근데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 질문처럼 만약에 제가 질문을 교묘하게 여러분들 이 캐치는 얘에 대한 캐치죠라고 하면 다들 얘라고 하실 텐데 예, 여러분들 아마 근데 다들 아시긴 아셨을 거예요. 이 두 번째 거에서 나는 에러들도 전부 다 여기에서 걸린다. 다들 아셨긴 아셨겠지만 제가 질문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면 다 속아 넘어가죠. 요거 전체에 대한 캐치이기 때문에 이 얼세틀드에서 제가 요 자체에서 에러가 났던 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단 여기서 에러 나는 거 있죠. 이 then에서 에러 나는 것도 이 캐치에서 같이 걸려줍니다. 네, 그 데스파님도 낚였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요즘 파이널리가 추가돼가지고 파이널리도 같이 쓸 수 있다. then이 되든 캐치가 되든 최종적으로 무조건 실행되는 파이널리. 트라이 캐치문도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파이널리 문이 같이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프로미스나 트라이 캐치나 다 3단 구조.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then 캐치 파이널리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